안녕하세요. 6천년의 음악 역사를 음악 초보자님부터 박사님까지 모시며 가장 쉽고 재밌게 강의하는 닥터 정 프렌치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평범한 스티브 잡스를 천재로 만든 음악가.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면 오늘 강의 끝까지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보물을 가져가실 겁니다. 많은 분들은 스티브 잡스 하면 아이폰, 맥, 아이팟을 만든 천재로 알고 있죠. 그런데 정작 그를 천재로 만든 것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파트너 워즈니악도 아니고 바로 음악가들이었습니다. 그 음악가들이 누구인고 하니 바로 자신만의 독특한 창의력으로 세상에 알려진 바흐, 모차르트, 밥 딜런, 비틀즈, U2 그리고 카라얀이었습니다. 클래식부터 팝까지 모든 음악적 장르가 다 들어가 있죠. 스티브 잡스는 모차르트나 베토벤처럼 어릴 때 특별하지도 않았고 입양된 후 어릴 때부터 새아버지에게 배운 그 수리 기술이 전부였습니다. 집요한 그 완벽주의 성격에 늘 따지길 좋아해. 선생님 그리고 아이들과 툭하면 부딪히질 않나. 뱀을 그냥 교실에 풀어놓질 않나. 그저 삶의 불만만 잔뜩 있던 이 말썽꾸러기 소년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그가 성공하기까지는 자신이 천재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을 그만두고 나는 버려졌어. 아니야. 나는 선택받은 아이야. 이렇게 고민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인도로 건너가가지고 맨발로 거의 2달을 걸으며 수행도 해보고 히피 생활도 하다가 히피 여인과 아기도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이 어떠하든 그가 취미로 꾸준히 해온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음악을 끊임없이 들은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다양한 장르의 음악, 팝, 컨트리, 락, 락앤롤, 클래식 음악.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그 음악을 완전히 외울 때까지 통달했습니다. 그런 독창적인 가수 밥 딜런을 아주 좋아했죠. 7, 80년도 그 밥 딜런은 정치와 사회의 이 권위에 저항하고 자유와 진실을 노래하는 그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Think Differently. 즉 남들과 다른 생각을 갖는 것. 스티브 잡스가 가장 경멸했던 사람이 바로 남들을 그대로 따라하거나 모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관이 없는 모방만 하는 그 직원들을 몽땅 잘라내지 않습니까? 미국인들 표현 중 밴드웨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의 영어 선생님들도 이 의미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유식한 척 하세요. 미국의 재미난 역사와 관련된 이 슬랭 같은 것인데요. 다들 하는 대로 따라하는 이 궁중 심리를 밴드웨건 어펙트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해석하면은 퍼레이드에 나오는 그 밴드가 있는 그 마차를 말하며 이 언어가 슬랭이 된 아주 재미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1868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서커스 광대였던 댄 라이스가 코미디언으로서 이 대통령 출마에 나선 겁니다. 그는 사람들 너무 웃기며 뼈 있는 말을 재밌게 잘해 인기가 많았어요. 광대가 대통령에 출마했으니 엄청난 관심사였죠. 당시 미국은 남북전쟁을 바로 마치고 이 재건하는 중이라서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과 그 대중 불만이 높았기 때문에 이 엘리트 정치인들이 아닌 라이스같이 평민이 바른 말로 정치인들을 팍팍 까는 지도자가 더 인기가 높았던 겁니다. 파퓰리즘에 반영된 것이죠. 그는 유세 때마다 서커스처럼 빰빠라빰빰 악대들을 앞에 세운 마차를 동원시켜 Please jump on the bandwagon 하며 외쳤습니다. 나를 지지하는 자는 내 악단 마차에 올라타시오. 그러자 너도 나도 그 마차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댄 라이스가 유세장에 나타날 때마다 빰빠라빰빰 예 어른들 할 것 없이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까지 모두 올라타서 콩나물 시루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미국인들은 남들이 하니까 다 따라하는 현상을 밴드웨건 어펙트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좋아하는 음악가들은 바로 이 밴드웨건을 타지 않는 독창적이자 전 세계에서 하나뿐이 없는 괴짜들이며 이들은 스티브 잡스의 철학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독창성을 상징적으로 보이기 위해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었죠. 스티브 잡스가 성공하며 큰 저택을 산 후 제일 먼저 산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TV, 자동차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심플하며 성능이 좋은 스웨덴산 오디오 뱅앤올프스.
그의 거실에는 카우치, 그림 테이블 같은 것도 없었고 오직 그 오디오만 덩그러니 있었으며 그는 매일 클래식을 폭발적으로 들으며 카라얀이 지휘하는 교향곡을 모두 통달해버렸습니다. 클래식 음악가 중 스티브 잡스가 가장 존경한 음악가는 바흐였습니다. 바흐는 젊었을 때 학생들에게 음악 외에 수사학을 가르쳤습니다. 언어의 아트. 그래서 그의 음악에는 수사학적, 수학적 구조와 예술적 아름다움이 완벽하게 삼각으로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거꾸로 연주해도 성립이 되는 구조의 완벽성. 스티브 잡스는 바흐의 음악을 통달하면서 그의 음악처럼 앞뒤를 뒤집어도 완벽해야 한다는 철학을 얻었고 이를 애플 디자인의 미학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 다음은 모차르트. 그는 모차르트에게 무엇을 얻어냈을까요? 한동안 임산부나 아이들이 이 모차르트를 들으면 아기의 양쪽 뇌를 자극시켜 천재가 된다고 해서 레코드 스토어에서 모차르트 CD가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오른쪽 뇌는 음악 미술 같은 창조적 사고력을 심은 뇌, 왼쪽 뇌는 언어, 논리, 수학과 관련된 아카데미컬한 뇌. 그럼 이 모차르트 음악이 어떻게 아그들을 천재로 만들었다는 겁니까? 그 정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얼바인 교수들 중 물리학자 고든 쇼와 심리학자 프랜시스 라우셔는 이 대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한 그룹에만 모차르트 그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장조 K448을 듣게 한 후 공간 추적 능력을 측정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음악을 들은 그룹은 안 들은 그룹보다 갑자기 IQ 점수가 평균 10% 이상 상승되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이 현상을 모차르트 어펙트라고 하며 그때부터 모차르트 음악이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한 겁니다. 10년 전 UC 얼바인 의학대학에서는 알츠하이머즈 연구를 돕기 위한 행사를 했고 마인드 인스티튜트에서 이게 주최한 그 성금 몸 콘서트에서 제 조카와 제가 모차르트 소나타 K448을 듀엣으로 연주해가지고 하루 디너 한 끼 콘서트로 거의 지금 돈으로 40만 불 넘는 도네이션을 얻어냈습니다. 정치가 기업가 영화배우 캘리포니아 유명한 사람들을 다 초청한 디너 콘서트라서 순식간에 돈이 모아진 것입니다. 도네이션 콘서트를 해준 감사로 주지사로부터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모차르트 어펙트, 음악과 인간 뇌와의 관계. 스티브 잡스는 이 모차르트를 들으며 이런 음악의 뇌의 과학적 효과까지 깨뜨려 보았습니다. 복잡한 꾸밈이 전혀 없는 단순함 속에 완벽한 밸런스, 그러면서 우아함으로 관중을 매혹시키는 모차르트의 능력. Less is more. 그래, 바로 이거야. 군더더기가 전혀 없는 최고의 단순함에 최고의 기능을 만들자. 그는 모차르트의 단순함 속에 완벽한 균형과 우아함을 그대로 어답트해서 아이폰을 만들었습니다. 오른쪽 뇌의 예술적 기능과 왼쪽 뇌의 아카데미컬한 기능을 이 아이폰에 그대로 적용시켰죠. 음악의 기술. 스티브 잡스도 열심히 들은 이 모차르트 소나타 K448은 전에 제가 한번 어필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잔스 홉킨스 의대에서 그 뇌전증 환자들을 도울 수 있다며 임상용금 뮤직 이어폰을 제작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즉 K448을 입력시킨 그 이어폰을 뇌전증 환자가 끼고 다니다가 발작을 일으키면은 음악이 저절로 터져나와 그 발작을 멈추게 한다는 연구며, 잔스 홉킨스 메디컬 연구팀은 제 조카와 제가 연주한 K448을 녹음해 가져갔는데 아직도 깜깜무소식입니다. 연구가 시원치 않은가 봅니다. 모차르트의 단순한 음악 속에는 양쪽 뇌 밸런스를 준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천재들 중 걸음마 하자마자 첼로, 바이올린을 신나게 연주하는 타고난 천재도 있지만 자연, 일상의 그 단순한 생활 속에서 대단한 것을 발견하여 이 스스로 천재로 만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바로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사람은 왜 새처럼 날 수 없을까? 새의 날개와 불의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그 당시 다들 콧방귀를 꼈던 비행기를 설계하지 않습니까? 시대로 500년이나 앞서간 겁니다. 베토벤은 삐삐삐삐 새소리를 듣고 운명 교향곡 빠바바밤, 그 열정 소나타 따다다단을 창조해냈듯이 스티브 잡스도 바흐와 모차르트, 비틀즈, 밥 딜런, 그리고 U2 그룹을 통해서 철학을 얻고 영감을 받아서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가 또 상품화되어 21세기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오직 클래식 음악에서만 그의 철학을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는 미국 컨트리 음악의 포크송, 블루스, 락 음악으로 발전해가는 모습을 자세히 관찰하며 가사와 리듬, 선율이 어떻게 매치되어 이 밥 딜런의 2016년 맞죠? 서정적 가사로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나 탐구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폭발적으로 인기 있었던 비틀즈의 팝을 들으며 그들이 어떻게 그리 단순한 Yesterday, Image, Hail, Judy 같은 이런 노래로 세계적 인기를 끌며 열풍을 몰고 왔는지 상업성까지 연구하며 파고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아일랜드 출신 유명 락밴드 그룹 U2와 협업을 해서 아이튠을 출시시키지 않습니까? 음악과 기술의 동맹을 맺은 겁니다. 아이파드, 아이튠 시대와 독점적인 U2 이 협업은 애플이 음악 산업의 디지털 그 전환을 주도하는데 상징적 역할을 한 겁니다. 즉 CD 시대에서 디지털 다운로드 시대로 이끈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는 음악과 기술이 만나는 겁니다. 음악인들의 철학과 그들의 음악을 이해하고 또 거기서 한 발 나아가 자신의 확고한 철학을 구축한 후 기술, 즉 컴퓨터 기술과 음악을 융합해서 비틀즈의 상업성을 들여다보고 바흐의 앞뒤가 뒤집어도 완벽히 성립되는 디자인 성능, 모차르트의 완벽한 밸런스와 군더더기 없는 단순하고 우아한 디자인,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상품화 만들어서 21세기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췌장암으로 56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더 오래 살았더라면 여러분 제 강의를 3차원 입체 이미지인 3D 홀로그램으로 보실 날이 멀지 않겠죠? 자, 오늘은 스티브 잡스가 음악가들에게 철학과 아이디어를 얻어서 21세기 세상을 바꾼 비하인드 스토리를 강의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공의 열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음악처럼 작은 영감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길 바랍니다. 그럼